자, 이번 시간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장하고 3장은 배전설로예요. 즉 전봇대에 있는 설로잖아요. 그래서 제 5장의 설로 정수편이 더 중요하고 출제 경향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은 제 5장의 설로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설로 정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계통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전력 계통은 우리가 여기에 발전소, 자, 발전소 그러면은 동기 발전기 그리고 승합, 전압을 높여주는 승합용 변압기까지를 우리가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 그리고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상의 변압기가 있고, 이제 수용가로 들어오는 이 전력 계통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것은 수용가에 있는 부하가, 이 수용가에 있는 부하가 잘 동작을 해야 돼요. 바로 뭐가 됩니까? 전등, 전열기, 전동기. 여기 앞에 이 전자는 전기를 받아서 빛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요구하는 그 공급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전격 전압이에요. 이 전격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 파이프를 틀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수압이 제대로 걸려 있지 않으면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물이 너무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그때 이제 스톱꼭지를 열어서 흐르는 물은 그거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전류는 수용가가 조절하는 거지, 조절이라기보다는 수용가가 부하를 많이 걸면 전류가 많이 공급이 되는 거고, 수용가가 부하를 줄이면 전류가 적게 공급이 되는 것이지,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값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 계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가 됩니까? 전압을 그대로 뭐가 돼요? 원하는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말하는 선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선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선로. 그러면 전선로는 바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송전선로가 있고 배전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정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숫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을 탄다. 그러면 전철의 기본 요금이 1250원이다. 그러면 그게 그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제가 유사하게 그림을 그려서 수도꼭지를 그렸다고 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무호수를 쭉 연결했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무호수를 호수라고 할게요. 잘못 되니까 이래 버리면 여기에서 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에 여기에서의 물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수압하고 여기에서의 수압은 같지가 않아요. 예. 바로 여기에서 마찰 저항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여기에 이 물의 흐름에 반하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반작용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 반작용의 단위를 오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압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의 수압과 여기에서의 수압은 다르다 말이죠. 여기를 수압 1이라고 하고 수압 2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수압 1과 수압 2는 같지가 않아요. 바로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잖아요. 오는 와중에 수압에 뭐가 돼요? 강화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라인에도 오hm 단위를 갖는 게 있다. 단위입니다. 자,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뭐가 됩니까? 요 수압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송전단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수압 2에 해당하는 거를 수전단 전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에서 호수에서는 수압 강화가 발생하듯 이 선에서는 전압 강화가 뭐가 돼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전압 강화를 발생하는 요소에 우리가 오음이란 단위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오음이란 단위 조금 더 나가면 누설 전류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러면 이 오hm 단위를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기호는 R로 표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R로 표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X로 표기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읽을 때 우리는 이거를 레지스턴스, 저항이라고 읽고요. 요거는 리액턴스라고 읽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싸잡았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요거 두 개를 한 묶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얘를 임피던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레지스턴스라고 표현하는 R의 개념과 리액턴스라고 얘기하는 뭐가 돼요? X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해서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R의 개념을 조금 본다고 치면 이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R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R이라는 개념은 전자가 이동을 할 때에
뭐 다른 원자와 다른 원자들하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부닥치고 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전자가 원래 방향으로 갈 때 그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항하는 개념이 또 있고, 두 가지로인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면서 부닥치니까 자꾸 뭐가 됩니까?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압 강하하고 그 다음에 부닥치면서 열이 발생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해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뭐가 돼? 떨어지면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전력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만지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 현재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선을 만지면 뭐가 돼요? 뜨뜻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전자가 가면서 다른 원자와 부딪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리액턴스는 조금은 달라요. 리액턴스는, 이 리액턴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리액턴스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뭐가 돼요? 자계, 즉 자속이 존재하는 자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자계가 자속이 많이 나오니까 요 공간이 자속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전계, 전계라는 건 뭐가 됩니까? C의 개념이잖아요. C의 개념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둬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전속이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 이때에 두 개의 라인을 제가 또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두 개의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의 종류는 두 가지거든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류를 가할 때하고 교류를 가할 때하고는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에 직류를 가하잖아요. 이렇게 직류를. 그러면 직류를 가하게 되면 직류는 자속에 대해서 전혀 뭐가 됩니까? 느낌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석의 흐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오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하면 0이에요. 0. 그러니까 회로에 어떤 영향을 주질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지나갈 때는 못 지나가요. 네,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인이 끊어진 형태가 되고, 하나는 라인이 그냥 연결된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류에서는 요 성분,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성분을 우리가 뭐가 돼? X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분이 XL, 그 다음에 코일이니까 여기 성분이 X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류에서는 X 성분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임피던스란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R 요소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란 단어를 안 쓰고 직류 회로에서는 전부 다 레지스턴스 R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근데 교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교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XL이 나타나요. 예. 여기서는 XC가 나타나요. 얘들 단위가 다 뭐가 됩니까? 오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 강화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 교류는 레지스턴스의 개념과 리액턴스 개념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XL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를 고려를 하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 자, 그럼 XL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L은 오메가 L 2파이 FL이에요. 자, 그러면 2파이 F에서 이 F는 주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3.14예요. 그러면 파이는 3.14이고 주파수는 우리나라인 경우는 60Hz인데 이 주파수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파이 FL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해서 377이라는 숫자로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수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L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 이 라인은 XL 값이 클 거냐? 아니면 이 라인은 XL 값이 작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가 돼요? 그 라인이 갖고 있는 인덕턴스가 크면 XL 값이 크고 인덕턴스 L이 작으면 XL 값이 작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전력계통에 현재 우리가 교류를 씁니까? 직류를 씁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교류를 쓰죠. 그러니까 교류를 쓰니까 여기에 우리가 교류를 사용을 하므로 여기에 고려해야 될 거는 R 성분하고 XL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XL 성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스칼라 값을 계산하는 때 꼭 필요한 거는 2파이 FL이지만 2파이 F는 이미 정해진 377 정수가 되니까 그 선로의 L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XL 값의 크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로에 뭐가 돼요? L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파이 FL에서 얘는 뭐가 돼요? 정수니까 요게 얼마가 되느냐, 요게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선로 정수의 첫 번째는 R이고요. 두 번째는 L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L을 계산하는 거는 L 자체도 중요하지만 L보다는 그 라인의 XL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주었습니다만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XC도 있잖아요. 그러면 XC도 역시 마찬가지로 XC는 XL과 반대니까 오메가 C라고 써놓고 L하고 C는 반대네 하니까 반대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분의 얼마? 1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니까 분의 1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는 지금 뭐가 됩니까? 2파 F 정수. 그렇죠. 정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C가 클 거냐, XC가 작을 거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선로의 C가 얼마가 되느냐, 이 C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XC의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C가 얼마나 되느냐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배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요? L을 계산하고 C를 계산하는 것은 직류를 사용하면 L을 계산하고 C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L은 0오음이고 C는 무한대 오음이니까
교류를 사용하니까 궁극적으로 XL이 얼마가 되느냐, XC가 얼마가 되느냐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L과 C를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로의 정수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요 첫 번째 R, 그 다음에 두 번째 L, 그 다음에 세 번째 C,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컨덕턴스가 되는데, 사실은 컨덕턴스라는 개념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문제가 나올 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컨덕턴스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선로 정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L에다 뭘 곱해서 오메가를 곱해서 XL로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C에다가 뭘 곱해서 오메가를 곱해서 분의 1을 취한 XC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저걸 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교류를 쓰니까 R 성분, 즉 레지스턴스 성분 말고도 리액턴스 성분이 작용을 하니 걔네들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구성을 보니까 L과 C가 바로 주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L과 C가 얼마가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선로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5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선로 정수의 이 R과 XL을 구하기 위한 L, XC를 구하기 위한 C, 그 다음에 컨덕턴스, 누설 컨덕턴스라고 해서 애자련에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음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네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느냐? 결론은 잘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쁘잖아요. 예. 그리고 시험은 또 시험에 맞게끔 몸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놈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10년에 한 번 나오는 놈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아유, 빨리 다음 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인덕턴스, 그리고 바로 이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이 정전 용량, 요 구하는 공식, 요 두 가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로 정수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을 왜 해야 돼? R은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XL은 뭐가 됩니까? 전압 강화, XC는 누설 전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 R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으니 R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선로 정수란 송전선로는 뿐만 아니에요. 송전선로 뿐만 아니라 모든 선에는 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이때 송전선로라고 되어 있지만 송전선로가 아니라 그냥 전선로, 전기줄에는 레지스턴스,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누설, 컨덕턴스의 네 가지 정수가 연속적으로, 여기서 연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L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 L을 계산하는 공식을 제가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0.05 플러스 0.4605 값에다가 로그 R분의 D0라고 하는 것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L을 계산하는데 L의 단위가 미리헬리인데 요게 킬로미터당이에요.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송전솔로의 이 공식을 적용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이 선로가 있을 때에 여기를 1km씩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L 값이 얼마냐, C 값이 얼마냐를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고요. 있는 전기회로인데 이거를 선로정수라고 한다. 선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교류 공급 방식을 쓰게 되면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로정수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및 배치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고 전압, 전류, 역률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살살 지워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로정수, 즉 선에 나타나는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첫 번째 R은 요 선에 뭐가 돼요? 1km당에 여기다 쓸까요? 요 1km당에 요 선이 갖고 있는 저항 R을 갖다가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저항 R을 갖다가 계산하면 R은 로우의 개념이죠. 어떤 전선을 쓰느냐. 그 다음에 선의 굵기가 얼마나 되느냐. 길이는 당연히 1km예요. 선로정수의 기본 길이는 1k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식 L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RT0니까 여기 보면 뭐가 돼요? 전선의 종류. 예. 경동선이냐, ACS, 알루미늄 선이냐, 굵기. 여기 나와 있죠. 굵기가 종류. 그 다음에 배치. 여기 나와 있네. 요게 배치예요. 요 D가 디스탄스라고 하는 배치, 굵기. 예, 요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이 공식 어디에도 VI 코사인 시타가 들어가 있지 않죠. 공식에 이러한 전압, 전류, 역률, 기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선로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 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니까 아까는 분자들이 살살 움직이는 사이를 전자가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분자들이 뭐가 돼요? 막 움직이니까 전자가 지나가면서 더 많이 얻어맞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항값이 더 커진다. 더 뚫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 컨덕턴스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 약간의 제가 변화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컨덕턴스의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컨덕턴스 G는 우리가 R의 역수가 되는데 이거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컨셉입니다. 예. 그래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송배전 선로와 대지 또는 선로 간에 존재하는 누설 저항의 역수를 누설 컨덕턴스라고 하는데 없지는 않지만 이것보다는 실제로 누설 컨덕턴스는 여기 선로를 조금 제가 약간 확대해서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애자가 요렇게 있잖아요.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에 자, 나는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동할 때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아이고 머리통 아파라 하는 R, 그 다음에 L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과 대지 간에 C 요렇게 이거 땅입니다. 땅.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요 애자련에 여기에 뭐가 돼? 요렇게 전류가 새 나가는 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이 이 애자련의 개념이 G의 개념이 되고요. L과 R은 선의 개념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G값에 해당하는 문제는 요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제가 해서 그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항에 대한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경동, 연동, 뭐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덕턴스의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용어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석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만든 모양이 이렇게 구리를 감아놓은 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만들어지는 자석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요 코일의 모양새, 예, 요 코일의 형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인덕턴스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L로 표현을 하는 거지 L 자체가 인덕턴스는 아니고요. 얘의 인덕턴스는 계산 공식이 L분의 뮤 A의 N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쓰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싸잡아서 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요때의 L 값은 그래서 인덕턴스를 요거 식을 바꿔보면 L은 어떻게 되나요? I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단위가 파이가 단위가 웹하고 I가 암페어니까 인덕턴스의 의미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몇 개의 자석이 만들어지느냐 이 개념으로 인덕턴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하나가 나왔다.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러므로 인덕턴스는 1인 공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덕턴스가 3인 공간이다. 그러면 인덕턴스가 3인 공간이야. 그러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3개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네. 그러면 인덕턴스가 3인 공간에 10A의 전류가 흐르면 몇 개의 자석이 만들어질까? 아니 1A가 3개씩 1A당 3개씩이면 10A니까 30개가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요? 자기 거를 갖다가 자기가 지금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L이 0이면 파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예. L이 0이면 즉 인덕턴스가 없는 공간은 존재할 수 없지만 인덕턴스가 0이면 자속은 반드시 0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속이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뭐가 있다? 인덕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 코일을 요렇게 뭐가 됩니까? 두 개를 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 인덕턴스는 L1이고 얘 인덕턴스는 L2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1이고 얘는 조건이 2라고 가정할 때 여기는 L1을 놓고 거리를 많이 떨어뜨려서 여기에다가 뭐가 돼요? L2를 놨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 와서 자, 전자 이동할까요? 자,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는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자속이 여기서 노란 자속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는 빨간 자속이 나왔다고 치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빨간 자석은 파이2라고 하고 노란 자석은 파이1이라고 가정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파이1은 당연히 여기서 배운 것처럼 파이1은 그 코일의 인덕턴스에다가 코일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되겠네 하니까 파이1은 I 곱하기 I가 여길 지나가니까 I 곱하기 그렇죠 L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파이2는요? 왜 물어보냐? 아, 직렬이니까 I는 같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상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겹치잖아요. 요거. 여기는 지금 여기다 그릴게.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도 아니잖아. 파이1하고 파이2가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서로 사이가 좋아서 공존을 할지 아니면 사이가 나빠서 공존할지는 모르지만 얘가 공존하는데 이 값이 0은 아니잖아요. 공존하니까. 그러면 파이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여기서 뭐가 돼요? L이 0이 아니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L1도 아니고 L1은 파이 노란색 파이1을 만들고 L2는 빨간색 파이2를 만드니까 얘는 L1도 아니고 L2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파이1은 L1이 만들고 파이2는 L2가 만들어서 둘이 함께 만드는 개념이다. 그래서 곱해 개념으로 가니까 제곱이 되니까 다시 1승의 개념 가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개념이 바로 뭐가 돼요? 상호 인덕턴스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자속이 엉킨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뭐가 돼요?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처럼 이건 왜 그려놨느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돼? 파이1인데 여기는 파이2란 말이죠. 근데 많이 떨어져 있으니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는 없단 얘기죠. 겹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상호 인덕턴스 공식에 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 L1이 0이 아니고 L2가 0이 아니면 당연히 M도 0이 아닌데 여기는 M이 0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수학적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적용하는
하나의 계수가 있는데 그 계수가 바로 뭐가 돼요? 결합계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합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는 K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요. 결합이 되면 될수록 0보다 커져서 두 개가 완전히 포개지면 그때는 얼마가 돼야 돼? 100% 결합이 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계수의 개념은 0에서 1의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자기와 상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철탑을 이렇게 그려서 배열을 할 때에 색깔별로 건다면 여기에 황색선을 R상, 그 다음에 여기에 청색을 S상, 그 다음에 빨간색을 T상이라고 할 때에 황색의 전류가 흐를 때, IR이 흐를 때 만드는 자속은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얘를 만드는 L 자기 인덕턴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IS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자기 인덕턴스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칠판에서 본 것처럼 엉키잖아요. 엉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호 인덕턴스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걸 갖다가 쉽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R상, 그럼 R상에 L, S상에 뭐가 돼요? L, 그 다음에 T상에 뭐가 돼요? L, 그러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M, 여기와 여기 사이에 M, 여기와 여기 사이에 M인데 상호 인덕턴스에는 결합계수 K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와 거리가 뭐가 됩니까? 길면 길수록 거리와 거리, 즉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떤 변화의 크기의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이 선간거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한 것,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두 개를 다 합한 것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뭐가 돼요? 좋다. 야, 저게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용 인덕턴스 그러면 그 선에 있는 인덕턴스와 그 옆에랑 같이 연관되는 상호 인덕턴스를 합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해를 해 주셔야 얘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덕턴스인데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는 일부가 다른 회로에 세교하는 거 아까 겹치는 거 보여드렸죠. 여기에 이러한 개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일선당의 작용 인덕턴스,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 먼저 이 선이 갖고 있는 작용 인덕턴스 전체 자기 플러스 상호, 그래서 0.05에다가 요 항을 나눠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0.4605를 곱한 값 로그 R분의 D0. 요 D0는 뭐가 돼요? 선간거리인데 단상 이선식이니까 단상 이선식은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선이니까 두 가닥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전선 한 가다, 전선 한 가다. 요게 바로 이제 성간거리가 되는 거죠. 요게. 예. 자, 그 다음에 삼상의 개념에서는 요건 이제 지우고요. 여기다 이제 쓸게요. 자, 삼상의 개념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R상, S상, T상이니까 요 성간이 D1, 요 성간이 D2, 요 성간이 D3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간거리의 평균을 내는데 우리가 등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습니다만은 굳이 뭐 여기에서 기하학적 개념이다, 산술적 개념이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등가나 크기가 같다란 뜻이잖아요. 평균이다라는 말을 혼용해 쓰셔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곱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D1, D2, D3를 곱해서 전체 값에 대해서 3등분 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걸 나눠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 값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0.4605를 곱하고 그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된다? 0.05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쫙 이렇게 외워두시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단도체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배전 방식이라고 하는 말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배전이라고 하는 건 전봇대를 꽂은 상태 라인을 배전솔로라고 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송전솔로라고 하면 철탑을 사용하는 선로가 송전솔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단도체라는 말 또 있으면 한번 더 눌러볼까요? 여기서 N도체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너무 같군요. 이게 N도체라는 말이 복도체라는 말이에요. 복도체, 도체가 N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요 N도체는 2복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복도체, 6복도체. 그래서 요 소도체의 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 4, 6이 있는데 이 단도체의 방식과 N도체 방식, 즉 복도체 방식 또는 다도체 방식은 저기 포인트, 제목은 배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배전솔로에는 없고요. 송전솔로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송전솔로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이 송전솔로는 전선이란 말을 쓰지를 않는다. 여기는 단도체 방식이냐 복도체 방식이냐라고 따지고 배전솔로, 이 배전솔로에는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안 쓰고 단도체다 복도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고 여기는 전선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두시고 딱 머릿속에 문제에서 만약에 뭐 단도체 방식이다 복도체 방식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철탑 솔로구나 이렇게 빨리 그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요 공식이죠. 요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외워두면 좋죠. 외워두면 좋아요. 얘도. 네. 그래서 두 개의 공식.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로정수의 왜 우리가 따지는지, 그리고 걔네들을 따지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중에 무엇과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전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